안녕하세요. 일라이샤의 안전 팩션 일라이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뉴스나 기사 이런 데서 보셨을 건데요.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란 봉투법의 자세한 의미나 그리고 왜 노란 봉투법으로 이름이 되었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은 기사나 다른 유튜브나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이 노란 봉투법의 시행이 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또 이 안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여러 가지 주요 요점 또 쟁점들 중에서 하나는 그동안의 어떤 그 협상의 대상이 어떤 대기업이나 원청 같은 경우는 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노란 봉투법 상에서는 관리감독 하에 있는 전체 도급부터 해가지고 1, 2, 3차 벤더까지 하도급사의 직원분들 또 작업자 근로자분들까지도 원청의 협의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노란 봉투법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건설업이라든지 완성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완성품 자체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 관점에서, 조선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벤더사들 또 하도급사들, 돌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했을 때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돌괄 작업자들, 또 어떻게 보면 다 인식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하위 단계까지의 모든 작업자, 근로자에 대해서 협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 별도 점심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1시간 점심시간이 너무 짧다, 1시간 반으로 늘려달라, 도급사들, 하도급사들의 직원들의 이런 요청에도 대응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노란 봉투법의 한 가지 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란 봉투법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부분이 안전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을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그리고 노란 봉투법에서의 어떠한 그 원청에서의 관계해야 되는, 또 협의해야 되는 그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안전 관점에서 더 적극적인 명령이라든지 지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규정들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서 회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형태의 그런 근로자나 작업자, 직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까지도 적극적인 안전 규정을 지시하거나 이행에 대한 규정들을 신설하는 이런 적극성을 표하는 원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의 저는 부류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이런 관리 감독 체계가 그 하도급사까지 원청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관계성이 엮여지면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관계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 관점을, 적극성을 안 띠는 이런 회사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안전의 기준이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의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지만 3차, 4차, 5차 벤더 협력사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했을 때 그 협력사에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원청에 협의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모든 부분들을 그냥 관계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끊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많은 중견기업들 또 중소기업들은 이참에 아예 해외로 어떤 스핀오프 또는 플립을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진 곳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반월공단 산업단지들을 봤을 때 공실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떤 경영 책임자 입장들에서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슈,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한국을 아예 떠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실제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분들은 특히 제가 강의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창의성 교육을 창조라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고 창의성 교육을 듣다 보니까 어떤 규정이나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피해갈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라는 이 창의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잘 하는 부류가 저는 한국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을 가면 뭐뭐 하지 마세요. 금지 뭐 이런 표지판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 이런 표지판들을 보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는 그 자의적 판단이나 창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부분들도 꽤 많이 봤고요. 그리고 한국말 자체가 워낙 그 고함축된 그런 언어를 쓰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작업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밀폐 정화조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조 청소 시에는 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산소 농도 측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준치 이상의 산소가 확보되어 있는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가연성가스 또 어떤 경우에서는 뭐 황화수소 같은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줄을 매달아서 센서를 밑으로 내린다든지 아니면 공 형태의 센서를 던져서 그것들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들어가서 작업할 때는 환기팬을 통해 가지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공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작업할 때도 퍼스널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경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유해가스가 급격하게 발생되는 것들을 실시간 판단을 해서 대응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하면서 작업을 하세요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사고 유형들을 보면 이 함축된 언어를 많이 쓰죠.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오늘 정화조 청소하는데 안전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작업하세요. 이 말 한마디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지만 그거를 이제 듣는 그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기준에서 이런 자의적 판단과 기준과 또 창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이런 기준이나 적용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들도 이렇게도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이 노란봉투법도 저는 이 시행의 의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시행의 방향성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안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의적 판단과 또 창조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저는 이 어떻게 되게 꽂혀 있긴 합니다. 실제 이것들을 활용하실 그런 작업자분들이 그 의의에 맞게끔 그 활용해서 안전도 잘 접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전조치의 어떤 이행의 지시라든지 명령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시발점이 돼서 좀 다른 영역까지 확장이 되면서 결국은 어떤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이제 법상에서 어떤 뭐 파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업 중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노란봉투법과 안전의 관계 또 이 두 가지 부분의 어떤 상관관계나 어떤 방향성이나 활용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냐가 한국의 경제적인 부분 또 경영적인 부분 또 그 공급망 상의 그 중심축을 놓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다 연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안전보건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문학 관점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안전에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사업장, 우리가 담당하는 이 프로젝트는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정말 다각적인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팩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